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8년 7월 29일 아침 7시 30분 경상북도 청도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68세 남성 최 씨는 아침 산책을 위해 집을 나섭니다. 코스는 항상 동일했어요. 복숭아밭 옆길을 따라 쭉 가는 건데요. 상쾌한 공기를 만끽하며 걷고 있던 그때 저쪽 복숭아밭 한가운데 웬 이상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거뭇거뭇한 큰 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듯해요. 더 이상한 건 유독 그 주변의 복숭아 나무들이 모두 메말라 있었다는 점이었죠. 여기는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입니다. 수상한 물체가 전부터 있었다면 분명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누군가 저 의문의 물체를 지난밤에 유기했다는 뜻이 되겠죠. 에이, 도대체 언놈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거야? 최 씨는 그것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터벅터벅 다가갑니다. 그리고 1m 앞까지 다가간 순간 발걸음을 주춤하면서 자기 눈을 의심했죠. 앞에 있는 건 까맣게 불에 그을린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한적한 시골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에 마을 전체가 술렁입니다. 경찰들이 도착해서 현장을 봉쇄했고 곧이어 과학수사대가 도착해 시신을 살펴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얼굴의 많은 부분이 불에 녹았어요.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죠. 그 외에 엉덩이, 신체 일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고요. 그런데 수사관이 잠시 얼굴을 찌푸립니다. 이거 성인이 아니라 아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담한 신체 사이즈, 정확히는 키 145cm, 발 사이즈 200 정도가 되는 남자아이였던 겁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건 이 아이의 손이 등 뒤로 결박되어 있었고요. 발목과 허벅지에도 청테이프가 감겨 있었죠. 너무도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문은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바로 신원을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아를 봤을 때 유치가 빠진 것으로 봐서 초등학교 고학년, 많아도 중학교 1학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17살 이상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나이 이하 청소년은 아직 지문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머지않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였어요. 기도에 그을음이 없는 걸 봤을 때 불에 타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가연성 물질인 신너가 검출되었는데, 즉 죽은 시신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복숭아 밭에서 다시 태운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대체 누가 이 소년을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요? 여러분, 참고로 시신을 불에 태우는 행위는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분노의 표현 혹은 증거의 인멸이겠죠. 그런데요,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떤 강한 원한을 샀을까요? 그럴 확률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에 더 무게가 실려지게 되죠. 그럴 경우 면식범의 가능성이 다분해지고요. 피해자의 신원이 누군지 알아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용의자가 떠오르기 때문에 애초에 아이가 누군지 모르게 신분을 지우려고 한 거겠죠. 현장 인근에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선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는데요. 전날 밤 8시까지 그곳 주변을 지난 사람 중에 무언가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불어 수상한 사람도 목격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때 주민이 어렴풋이 희미한 기억 하나를 떠올려내요. 새벽 2시쯤인가 복숭아밭 근처에 갔는데 뭔가 검은 물체를 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너무 어두운 시간대라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일단 경찰은 모든 증언을 종합했고 밤 8시 이후 그리고 다음날 새벽 2시 사이를 범행 시간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기서 가로막혀요.
사건이 발생한 이 서면을 포함해서 청도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종된 남자아이가 있는지 찾아 나섰어요. 근데 단 한 명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인근 대구 달성군 수성구까지 범위 넓혔고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또 컴퓨터 그래픽으로 얼굴을 복원해내서 전단지 만들어서 다 배포했죠. 근데 허무하게도 의미 있는 제보가 전혀 없습니다. 행여나 가출 청소년이 아닌가 의심을 해서 또 그 부분 조사했지만 이것도 허탕이고요. 이런 계속적인 실패 속에서 경찰은 혹시 피해자가 아예 실종 신고조차 되지 않은 건 아닌가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요, 범인은 가족 중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때부터 경찰이 인근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협조를 요청했죠. 자, 시신이 발견된 7월 29일은 여름방학 시즌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비상 소집일 같은 거 있는데 이때 나오지 않은 아이들, 또 연락이 끊긴 학생이 있는지 하나하나 수소문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윤군이 7월 30일부터 등교하지 않았다는 소식이에요. 아이의 아버지에게 연락했죠. 근데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상한데 싶어서 경찰이 연락을 한 거예요. 즉시 수사팀이 대구 달서구에 거주 중인 윤군의 아버지 49세 윤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황당했죠. 저희 아들이요, 8월 10일인가? 그쯤 가출했어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따로 신고를 안 했고요. 지금 아들이 가출이든 뭐든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태연한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그 아버지가 주장하는 가출 날짜와 학교에서 제보해준 날짜가 열흘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선생님이 안 나왔다고 했잖아. 근데 아버지는 바로 8월 10일부터 가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궁하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평소에도 학교에 잘 가지 않았고 주로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뾰족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죠. 살인은 고사하고 그 피해자가 윤군이라는 확신도 서지 않는 상황이고요. 아버지의 전과를 조회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993년 상해죄로 벌금을 좀 받은 게 다예요. 아동학대 정황 발견되지 않았고요. 게다가 윤 씨가 자동차 대신에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사건이 벌어진 청도까지 시신을 운반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리 밤이라 해도 사방이 트여 있기 때문에 시신을 옮겼다간 들킬 염려가 있고요. 수사팀도 아닌가 싶어서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때 띠링, 국가수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합니다. 지문 감식 결과 동일인으로 판정.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실 경찰은 이 아버지 윤 씨를 찾아오기 전에 아이가 다니던 중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윤 군이 쓰던 노트, 교과서 수거해서 미리 국가수에 감식을 의뢰한 거예요. 그리고 앞서 복숭아밭에서 발견된 시신과 대조를 한 거죠. 그 결과가 완벽히 일치했던 겁니다. 그렇게 바로 아버지는 긴급 체포가 돼요. 이어진 자택 수사에서 집안에서 신너가 발견됩니다. 그 신너가 현장에서 그 발화 물질로 있었죠. 그리고 이걸 또 아버지가 최근 구매했다는 기록도 확보됐고요. 이어서 경찰은 대구에서 청도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모든 CCTV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봤더니요. 사건 당일 28일 밤입니다. 이 윤 씨가 오토바이에 커다란 물체를 싣고 대구 팔조령 터널을 지나가는 모습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딱딱 들어맞고 있어요. 윤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요. 계속되는 경찰의 강한 추궁에 8월 27일 그간의 사건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아내 이 씨와 지난 1991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가 선천적으로 외소증을 앓고 있었고요. 또 골반 크기가 일반 여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작고 또 변형된 상태라 출산을 하게 된다면 아주 큰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었죠.
또한 척추 문제도 있어서 임신 막달이 되면 호흡 곤란,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를 원한다 해도 아내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오래 고민하던 두 사람은 결국 입양을 결정하게 돼요. 1995년 9월 생후 1개월 된 윤군을 품에 안게 된 거죠. 부부에게 이제 핑크빛 미래가 펼쳐지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어느 날부터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을 보이더니 더 나아가 과대망상, 환청에 시달립니다. 결국 조현병을 진단받게 되죠.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툭하면 가출하고 이유 없이 난동 부렸고 결국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실제로 사건 당시에도 아내 이 씨는 정신병원에 있었고요. 이후 아버지 윤 씨는 홀로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매일 공사판에서 벽돌을 날랐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죠. 퇴근 후에는 혼자 있는 아들 윤군을 챙겼는데 그 와중에 집안일 빨래 같은 일도 도맡아 했어요. 그렇게 10년간 쉴 틈 없이 일하고 애들 키우면서 살았는데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돌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고, 내 한 몸 책임지기도 힘든데 내가 왜 애를 입양했을까? 아니, 내 핏줄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 스트레스는요, 고스란히 아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학대나 방임을 한 건 아니었지만 애한테 더 이상 애정과 관심을 주기 힘들어진 거예요. 윤군이 점점 커가면서 처남댁이 살림의 일부를 도와주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들과의 정서적인 유대감은 점점 멀어져 갔죠. 그렇게 윤군은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는 엇나갔고 학교에도 적응을 못해요. 공부는 등한시 한 채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게임에만 몰두했습니다. 동시에 엄마에게 모든 비난을 쏟아냈어요. 아버지 윤 씨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타일렀다고 하는데 아들 또한 사춘기다 보니 자기한테 잔소리하지 말라면서 도끼눈을 뜨고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집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배한 긴장감이 감돌게 된 거예요. 그러다 7월 28일 오후 2시입니다. 아버지 윤 씨가 처남댁으로부터 아들이 수시로 어머니에게 대들고 폭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도벽까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화가 나서 방문을 탁 열었는데 아들은 컴퓨터 책상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아,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제정신도 아닌 엄마를 네가 그렇게 패고 그럴 수 있어? 너 나중에 크면 아빠한테도 대들고 패버리겠네? 너 밤낮없이 컴퓨터만 하고 어쩌려는 거야? 여기에 아들 또한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는 쏟아 넘치는 이 분노를 잠시 누르고 이 와중에 아들한테 밥을 먹이려고 또 라면을 끓여주게 돼요. 하지만 윤군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아버지가 차려준 밥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죠. 지저분하게 쏟아진 음식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만 이성의 끈을 놓게 됩니다. 그는 양손으로 아들의 목을 잡더니 강하게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3분간 온 힘을 다해 눌렀죠. 그렇게 윤군은 아버지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윤 씨,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이대로 체포되면 남은 아내는 어쩌지? 그래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요. 서랍 속에서 청테이프를 꺼냈고 시신의 다리와 팔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불로 덮어두고 생각을 정리했죠. 최대한 한적한 곳에 버려야 되는데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보니까 일전에 들렸던 청도 한 시골 마을의 복숭아 밭이 이때 떠오른 거예요. 게다가 이 아들의 신원이 쉽게 드러나지 않으려면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후 5시 윤 씨는 현관 입구에 놔둔 선풍기 커버를 들고 와요. 그 안에 아들의 시신을 집어넣었죠. 이어서 쓰고 남은 신너와 신문지도 챙겼습니다. 밤 11시 그는 오토바이 앞 발판에 시신을 단단히 고정한 후 1시간을 달립니다.
앞서 CCTV에 포착된 그 8조령 터널을 지났고 드디어 청도의 복숭아 밭에 도착했죠. 그는 조용히 밭 중간에 시신을 넣고 신너를 뿌립니다.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먼저 얼굴 부위에 던졌어요.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죠. 아들 시신이 불에 타는 모습, 그걸 윤 씨가 잠시 지켜보다가 곧이어 자리를 떴습니다. 설명하면서도 너무 비극적이에요. 그렇게 체포된 윤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되는데요.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윤 씨는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아들을 살해한 건 그동안 쌓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벌어진 우발적인 행위였고 또 자기의 그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 감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사 또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요.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입니다. 보면 아들의 지문은 훼손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이게 계획살인이었다면 그가 증거인멸에 더 신중을 가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한 거예요. 재판부 또한 윤 씨의 기구한 삶을 동정해줬습니다. 아내의 정신병에 입양한 아들의 일탈까지 누구든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라는 걸 감안한 겁니다. 물론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다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낸 거죠.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었죠. 하지만 사건이 전해진 이후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일단 아버지 윤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윤 군이 좀 반항적이었다는 거 외에 그날의 진실을 정확히 확인하긴 힘든 거 아닐까요? 저 또한 그렇게 우발적으로 아이를 목 졸라 죽인 이후 왜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결박했는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이동이 쉬워서일까요? 근데 정말 자기 친자식같이 키운 아이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이고 실수로 내가 애를 좀 죽였는데 일단 옮기기 쉽게 좀 손발을 결박하자. 이런 생각의 회로가 과연 부모의 일반적인 생각이냐고요. 윤 씨는 지난 2020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친자식처럼 보살피던 아이가 짐으로 느껴질 만큼 버거웠다고 말했는데 그럼 아이가 없는 지금 삶의 무게는 좀 더 가벼워졌을까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윤 군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8년 7월 19일 오후 5시 40분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에 당시 49살이던 김영세 씨와 그의 12살 된 아들 김용민 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사람은 집에서 출발해서 2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를 걸어온 상황이었죠. 김 군은 어릴 적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고 그래서 걷는 게 다소 불편해 보입니다. 또 더운 날씨에 땀까지 뻘뻘 흘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당시 김 군의 표정만큼은 잔뜩 설레어 있었는데요. 백화점에 가서 아버지와 햄버거를 먹을 생각에 신나 있었던 겁니다. 백화점에 들어서자 햄버거 가게에 가기 전 부자는 먼저 지하 1층에 있는 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김 씨가 집어든 건 딸기맛 요구르트였어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첨고 사진인데 이렇게 우유팩에 들어있는 요구르트 익숙하시죠? 아버지는 계산을 마치고 요구르트를 들고 푸드코트로 향했고 잠시 후 햄버거가 준비돼서 나오자 부자는 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먼저 아들 김군이 요구르트를 열어서 마시기 시작하는데 순간 김군이 강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맛이 이상하다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그리고 나서 몸에서 즉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배를 움켜잡았고 머리가 아프다면서 잠시 후 구토를 하더니 이내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런 아들의 반응에 아버지는 그 문제의 요구르트를 들고 가장 먼저 식품 매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판매 직원에게 상한 걸 판 게 아니냐, 독이 든 게 아니냐 라면서 화를 냈죠.
이때 김영세 씨 주장에 의하면 요구르트가 색깔도 이상하고 식초 같은 시큼한 악취가 난다는데요. 이후 김 군은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밤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울산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결국 7월 22일 밤 12시 55분 안타깝게도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자, 사인을 밝혀야겠죠. 김용민 군을 부검했더니 놀라운 점이 드러났습니다. 폐와 위장이 진녹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폐출혈도 보였고요. 국가수의 1차 소견은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이어서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김 군이 마셨던 요구르트에서 포스파미돈이 검출됩니다. 아주 강력한 살충제 성분인데 소량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맹독성 약물이에요. 즉 누군가 김 군이 마신 요구르트에 독극물을 탄 정황입니다. 경찰은 문제의 요구르트 용기를 수거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이상했어요. 누군가 독극물을 주입했다면 용기에 주사 바늘 같은 자국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겠죠. 근데 없는 겁니다. 해당 요구르트는 이렇게 바닥이 사각으로 된 우유팩 형태인데 양손으로 입구를 잡아 당겨야 열립니다. 한번 뜯으면 누가 봐도 모양이 바뀌는 그 우유팩이에요. 그런데 확인 결과 백화점 지하에서 이 요구르트를 구매한 후에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기까지 이 물건은 분명 새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범인이 미리 입구를 개봉해서 살충제를 넣은 뒤에 그걸 다시 붙였을 가능성도 검토해보았죠. 하지만 용기에서 접착제 성분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혹시 공장에서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살충제가 들어간 걸까요? 요구르트 공장을 조사한 결과 제조부터 포장까지 모든 공정은 자동식이었습니다. 만일 여기서 누군가 이물질을 주입하려고 했다면 기계 전체의 작동을 멈추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게다가 문제의 요구르트와 같은 시각에 제조돼서 전국으로 팔려나간 그 제품은 총 8,158개. 그중 오로지 김군이 마신 단 하나의 제품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글쎄요. 이걸 근거로 경찰은 결국 범행 현장은 백화점 내부라고 판단을 했고 CCTV에 주목합니다. 사건 당일 5시 46분 김씨 부자가 지하 1층 식품 매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리고 11분 후인 오후 5시 57분에 계산대에서 아버지 김영세가 계산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참고인 조사를 했을 당시 김씨는 아들이 직접 요구르트를 골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니까 김씨가 홀로 자기가 요구르트를 집어든 게 확인돼요. 그 밖에도 혼자 백화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식품관 계산대부터 햄버거 매장까지는 45m 가깝죠. 그리고 김씨가 요구르트를 구매해서 아들이 그걸 마시기까지는 약 20여 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 모두 카메라가 포착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시는 CCTV의 수가 지금처럼 많을 때가 아니라서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씨의 모습은 거기서 확인이 불가능했죠. 근데요 여러분, 하물며 친아버지가 아들의 음료에 독을 넣었을까 봐요. 근데 또 확실한 건 이 요구르트는 김씨 부자 외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김군에게 직접 요구르트를 개봉해서 건넨 사람은 아버지가 확실하고요. 그렇게 김영세 씨에게 의심의 화살이 쏠리게 됩니다. 사실 사건 직후 김영세의 증언과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어요. 기억하세요? 아들이 구토를 하고 정신을 잃고 있는 가운데 냅다 식품관 직원에게 달려가서 따진 것도 좀 이상했죠. 게다가 당시 그는 요구르트에서 강한 식초 냄새가 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백화점 직원들은 냄새를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범행에 쓰인 살충제는 색깔만 있을 뿐 무취에 가까워요. 그래서 향이 나는 식품, 그러니까 특히나 딸기 요구르트와 섞일 경우에는 먹기 전까지 전혀 이상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김씨는 냄새가 난다고 했던 걸까요? 여기에 더해서 아버지 김씨가 한 말도 성급했습니다. 요구르트에 약을 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탈이 날 경우 보통은 식중독을 의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사건 직후부터 독극물 이야기를 꺼낸다? 당시에 이걸 들은 그 직원 당사자들조차 굉장히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사실 요구르트에 살충제가 들어있다는 건 사건으로부터 8일 후에나 밝혀진 게 사실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부자의 행색도 어딘가 기묘합니다. 피의자 김용민 군은 그날 아주 낡은 차림에 속옷마저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들이 병원에 갔을 때 백화점 직원 한 명이 동행을 했는데 당시 병원에 환자를 접수할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이 의외였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증이었죠. 평소에 이걸 다니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래서 이걸 본 직원도 좀 의아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아들이 병원에 올 걸 예상한 사람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가장 큰 의문점. 만약 아버지 김영세가 범인이라면 도대체 왜 어린 아들에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참고인 조사 당시에 김영세는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경찰한테 아주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왜 죽입니까? 글쎄요. 이유가 있다면 이제 찾아봐야겠죠. 일단 김영세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1976년에 결혼을 해서 2남 3녀를 두었습니다. 한때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전자제품 가게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지만 사업에 실패했고 1983년 울산으로 이사를 해서 금속업체에서 일을 하게 돼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궁핍했죠. 결국 부인은 집을 떠나고 말았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IMF로 일자리까지 잃으면서 이후 그는 도박판을 전전합니다.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 채 며칠째 가출을 일삼았고 그 사이 월세 밀리고 전화도 끊겼고요. 그렇게 위태위태하던 삶을 이어오던 1998년 7월 16일 김영세가 오랜만에 아이들이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사건 3일 전의 일이었죠. 아이들 중에 특히 막내 김용민 군은 누구보다 아버지를 반가워했어요. 김 씨는 오랜만에 만난 아들에게 먹을 걸 사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둘은 백화점으로 외출에 나섰다가 막내가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던 겁니다. 한편 그 사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경찰 귀에 들어옵니다. 이 용민이가 5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아버지가 그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애 다리는 고쳐주지 않고 그 돈을 전부 도박판에서 탕진했다는 이야기. 돈? 보상금? 이거라면 살인의 이유가 충분하죠. 경찰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세는 내가 지난 1년 동안 뱃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꽤 모았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가 싶어 조사를 했더니 고작 8일간만 선원으로 일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김영세는 평소 술을 마시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 약이라도 먹여서 용민이를 죽여야 되는데. 아니, 평범한 아버지라면 절대 입에도 올리지 못할 아주 끔찍한 발상이죠. 어쩌면 그는 아들이 마실 음료에 살충제를 탄 뒤에 탈이 나면 음료 회사나 백화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던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들 빈소에서 이 문제를 백화점에 해결해주지 않으면 시신을 술에 싣고 가서라도 항의하겠다 라는 과격한 말도 남겼고요. 심지어 여기에 더불어서 김영세가 사건 전날과 전전날에도 같은 백화점을 혼자 찾아와서 똑같은 요구르트를 구매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납니다. 이건 분명 사건을 계획한 정황이에요. 빼박 증거라는 거죠. 이렇게 범인이 좁혀지던 상황에서 이제 강도 높은 조사만 남아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용민 군이 사망한 지 이틀 만인 24일 오전 10시 아버지 김영세가 병원 빈소를 나간 뒤에 그 길로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그는 그 전날인 23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약 4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이후 빈소로 돌아왔고 날이 밝자 좀 씻고 오겠다면서 13km 떨어진 삼선동의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후 자취를 감춘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자 피해자 아버지인 김영세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묘연합니다. 물론 가끔 목격담이 존재하긴 했어요. 2002년과 2004년 각각 울산과 언양의 한 도박장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이때 경찰이 현장을 덮쳤지만 이미 그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그가 시골 마을 재래시장을 돌아다닌다, 시골의 아주 깊은 곳에 은둔을 해서 도인 행세를 한다 등등의 제보가 들려왔지만 끝내 신변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12살 소년이 살충제 요구르트를 마시고 살해당한 잔혹한 사건이에요. 심지어 그 범인이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한동안 이 사건은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김영세가 오랫동안 잠적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2013년 6월 공소시효까지 만료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대로 끝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영세를 피의자로 재기소하기로 해요.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수사 기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건 바로 진술 분석 기법입니다. 사실 검찰 측, 경찰 측이 김영세를 만난 시간도 아주 짧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범행 직후에 그 참고인 조사 4시간 동안 했잖아요. 그 4시간짜리 진술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프로파일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진술을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는데 안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상당수 발견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를 꼽아보면 김영세는 아들이 쓰러진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선 아주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반면 사건이 있기 직전, 특히 그 사건 당시에 대해서는 겨우 3문장 정도로 압축해서 진술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누가 요구르트를 샀는지에 대해 주어도 없고요. 시간도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얼버무린 거죠. 이건 종종 범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혹시 모를 말실수에 대비해서 범죄를 은폐하는 전형적인 방식이고요. 이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은 드디어 김영세를 살인사건 용의자로 재기소했고요. 덕분에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13년 7월 17일 극적으로 공소시효가 15년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세는 사건 발생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70대 노인이 되었겠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얼굴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를 따라 햄버거를 먹겠다는 설레임으로 외식에 나선 어린 아들입니다. 그를 매정하게 버린 너무도 비정한 아버지. 그런 사람이 자신의 죗값을 치르지 않고 2다리 쭉 뻗고 살게 할 순 없겠죠. 해당 사건이 결코 잊혀지지 않고 하루빨리 범인이 검거되길 우리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